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30분이요. 저는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75회 오션 주간 세미나고요. 제목은 친적 해양 쓰레기가 제주도 조하대 대형 저서 동물의 종 조성과 생물 군집 특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윤아 연구원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제가 지금 살짝 갑자기 인터넷이 불안정해가지고 하다가 좀 문제가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친적 해양 쓰레기가 제주도 조하대 대형 저서동과 군집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사회학 배경이어가지고 조하대가 뭔지부터 찾아보는 일을 시작했는데 네, 다들 아시는 걸까요? 아니면 조간대라는 말은 알고 있었는데 조간대가 두 가지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평소에 물 밖으로 나와 있는 나와 있는 시간이 많은지 아니면 물 속에 가라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지에 따라서 조하대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럼 다시 시작할게요. 애브스트랙트부터 시작할 건데 사실 요 초록을 보고 제가 되게 이게 뭐지 싶었는데 초록은 요약이 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내용이 좀 더 재미있습니다. 초록의 내용은 되게 간단한데 해양 폐기물은 ML 마린 리터로 그냥 표기했어요. ML이 있는 조화대 퇴적물 지역은 해당 지역에서 드문 이동성 종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마린 리터가 있는 암석 조화대 지역에는 종 밀도 다양성 및 샘물량이 모두 낮았다. 본 연구는 침적된 해양 쓰레기가 저서동물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제공하도록 한다. 그러나 설문조사의 수가 적고 그 지점 간 거리가 좀 짧았다. 이런 요약을 했는데요. 요약은 별 의미가 없어서 바로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요약은 말씀드린 대로 조금 그 애브스트랙트가 좀 부실해서 내용을 바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트로덕션 보시면은 갭으로 얘기를 한 게 여태까지 마린 리터 연구는 대다수 그러니까 특정 종의 생리학과 사망률을 다뤘지 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에는 특정 해안 지역이나 인접 해안 지역 되게 작은 지역에서 침적 마린 리터 연구가 있었는데 해저 생태계 연구는 극히 적었다고 해요. 그런 갭을 메우기 위해서 이 연구는 침적된 해양 쓰레기 관련해서 해저 생태계의 군집 특성의 변화 이해를 위해서 조화대 및 바위 지역의 폐기물 분포에 따른 대형 저서동물의 종 조성을 확인해 본다고 합니다. 결국은 뭐였냐면 조화대 지역에 안반이 있는 지역 또는 퇴적 지형에서 쓰레기가 있는 곳, 없는 곳을 각각 봐서 거기 안에 대형 저서동물이 어떻게 있는지를 확인했다고 해요. 그래서 방법을 보면 일단 어디를 했느냐 2021년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제주도 서귀포항 방파제 동쪽에 자구리에 있는 조화대 해저에서 실시했다고 하고요. 평균 약 20m의 해저부터 서식 안반 지역 또는 퇴적물 지역을 조사했다고 해요. 이쪽이 산호 조개류 물고기가 많아서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요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퇴적지형, 그 다음에 퇴적지형, 안반지형, 그 다음에 쓰레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요거를, 서브타이틀 세디멘트 에리아 해서 세디멘트의 S, 그리고 데브레이스가 absence 하다고 없다고 해서 A, 그 다음에 데브레이스가 presence 하다고 해서 P, 해서 SA, SP, 그 다음에 rocky area, HA, HP, 요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샘플링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위에 보신 네 가지 분류 지역 3개씩 꼽아서 거기를 총 12개 지점을 스쿠버 다이빙을 실시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수중 침적된 쓰레기가 있는 곳 6군데겠죠? 6군데에는 마리니터 사진을 촬영하고 쓰레기를 제거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캔코어가 정확히 뭔지 몰라서 좀 찾아봤는데 어쨌든 퇴적지에서 이 캔코어 그리고 안반지에서는 스크래퍼를 사용해서 대형 저서 생물을 샘플링을 했다고 합니다. 1mm 이상의 크기로 샘플링을 했고요. 위에 1부터 3까지를 2번 반복해서
샘플링 한 거는 1mm 크기의 채로 여과를 한 다음에 포르말데히드로 현지에서 보존을 해서 연구실로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2차로 채질을 하고 종을 분류를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개체수랑 무게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샘플은 마이너스 20도의 냉동 보관해서 입자 크기 결정, 이런 포크 앤 워드 메소드를 사용해서 입자 크기를 확인하고 TOC 및 입자 크기 분석을 실시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퇴적 지형에서는 튜브를 사용해서 퇴적물을 실제로 채취하고 분석하는 작업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아날리시스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개체수하고 무게 기록, 요거는 wet weight였어요. 그래서 그냥 물에 젖은 그 상태로 기록을 한 다음에 대형 저서 생물의 밀도, 생체량을 추산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종수는 샘플링 크기당 종수로 측정했고요. 네, 셰노와나 그 다양성 지수를 생태 지표로 사용하고 이원 분산 분석해서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 안반 지역, 퇴적 지형, 그다음에 쓰레기 있느냐 없느냐 요 조건들을 따져서 마린 리터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른 생물학적 지표, 종의 수, 밀도, 다양성, 생체량 등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펄마노바 분석으로 지역 간 저서 군집 구조 차이를 확인했다고 해요. 왜 이 밑에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있었군요. 페이지 똑같게. 요거 좀 삭제할게요. 네, 밑에 저는 이런 거 익숙하지 않아서 좀 찾아봤는데, 셰노와이너 다이버시티 인덱스는 다양성 지표라고 하는데, 종의 수와 종이 고르게 분포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인덱스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몰라서 좀 하나하나 봤어요. 샘플링한 샘물 군집에서 어떤 종을 뽑았을 때 해당 종이 무작위로 선택될 확률을 이 PI라고 하면은 로그 값으로 계산을 해서 이 값이 클수록 생물 군집의 다양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지역에서 생물 샘플이 막 여러 개 있을 때 이걸 딱 뽑았을 때 무슨 종이 나오느냐의 로그 수겠죠. 그리고 펄마노바 같은 경우에는 다변련 자료 간 차이를 분석하는 통계 기법이라고 하는데 보통 쓰는 이원 분석 아노바보다 좀 더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는 거라고 해서 예를 들면 특정 지역 내에 두 가지 다른 해양 생태계에서 어떤 종들이 각기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가지고 그 네 개의 분류된 지역에서 생태 종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과로 첫 번째는 쓰레기가 얼마나 있는지였어요. 그래서 천지연 폭포랑 강정천이 흘러들어오는 곳인데 여기서 발생한 폐기물이 조사 지역에 한 2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고 하고요. 퇴적지 같은 경우에는 그물, 로프 등의 어업기구가 조류에 의해 얽히면서 대규모 폐기물을 형성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폐기물은 다양한 크기의 캔코어로 확인됐다고 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사실 바다에서 되게 많이 보이고 이게 쓰레기를 수거할 때도 힘든 건데 하나씩 있으면 줍기가 참 편한데 많이 있으면은 얽힌 것들이 많아서 위로 올려보내기가 참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조류 때문에 한 군데 뭉쳐서 또 뭉쳐 있으면 거기 또 뭉치고 또 뭉치고 해서 자꾸 대형 폐기물을 형성하는데 이런 것들을 발견하신 것 같습니다. 안반 지역에는 그물하고 직물이 암석 산호에 얽혀서 요렇게 촬영고요. 요 네모난 거 뭐라 그러죠? 네. 요 네모난 0.25 제곱미터라고 하는데 여기 한 30% 정도를 차지하는 거를 계속 확인하셨다고 합니다. 요런 것들은 뭐 직물이 워낙 걸릴 게 많다 보니까 안반이나 산호에 걸려서 한번 걸리면 거기에 흔들거리면서 옆에 또 걸리고 또 걸리고 해서 이렇게 붙어 있게 되는 거고 요게 안반 근처 아니면 그 산호가 자라지 못하는데 좀 많이 일조를 하죠. 이런 걸 확인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퇴적층의 자료인데요. 퇴적층에서 그 샘플링 해오셨던 마리니트가 쌓였던 지역하고 마리니트가 없는 지역의 분포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모래하고 뭐 실트하고 진흙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있었던 거는 거의 비슷하고요. 뭐 평균 입자 크기도 유의미하게 차이는 없고, 그 다음에 분포 정도도 크게 차이가 없고, 유기탄소 함량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퇴적층 이게 사실 주요한 연구 내용이겠죠. 그 대형 저서 생물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의 퇴적층의 경우인데요.
먼저 쓰레기가 있는 곳, 없는 곳 다 합쳐서 종의 총 수는 0.3제곱미터당 61개였다라고 하고, 요 쓰레기가 있는 곳의 평균 종의 수는 25개, 없는 지역에는 21개, 그 다음에 평균 밀도 또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평균 이 다양성 지표 또 2.2, 1.9, 그 다음에 평균 생체량 같은 경우에는 139.2에다가 65였고, 평균 생체량이 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형 저소생물 분포도 크게 유의미한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은 안반 지형도 거의 비슷한데요. 쓰레기가 있는 곳 없는 곳 다 합쳐서 종의 총 수는 0.24제곱미터에 78개로 확인을 했고, 평균 종의 수 23개, 없는 지역 32개, 평균 밀도 1766개, 없는 곳에 2200개. 그 다음에 이 다양성 지표는 2.6, 2.9. 그래서 숫자가 더 높은 게 좋은 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평균 생체량도 여기선 좀 크게 많이 차이가 나죠.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형 저서생물 분포의 종류는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래프가 각각 뭐 종수, 뭐 다양성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데 논문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요거는 정리를 해놓은 건데 네. 요 두 가지가 사실 메인 내용인데 결국은 생체량에만 둘 다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따가 디스커션에도 보겠지만 퇴적물 같은 경우에는 생체 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그렇게 크게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요. 퇴적층에서도 요런 종류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이따 뒤에 디스커션에 나오겠지만 학명들을 일일이 찾아보지도 못했는데 이 퇴적층에 있던 아이들이 안반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매개가 됐다고 해요. 해양 쓰레기가. 그래서 그런 점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순서별로 많이 발견된 그 종들을 순서별로 표시를 해둔 겁니다. 4가지 지형에서. 그래서 디스커션을 보시면 조사 지역에서는 모두 어구가 다 검출이 됐고요. 이거는 그물망과 그다음에 천, 패브릭 모두가 다 검출이 됐는데 침적 쓰레기는 아무래도 가벼운 폐기물은 잘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기물 분포는 주로 그러니까 해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뭉쳐서 크게 무거운 그런 대형 폐기물로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안반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바위나 산호에 엉키기 쉬운 그물과 천이 발견됐고요. 이들은 직접 산호와 해면 동물을 손상시켜서 해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런 그물하고 천이 산호에 또는 해면 동물에 얽혔을 때는 얽힌 것 자체로도 끊어지거나 그 사이를 파고들면서 직접적인 손상을 입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포르시세데스 광합성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요. 거기서 나온 독극물로 인해서 직접 그런 톡식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에 안반에서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종의 그 분포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폐기물이 있는 경우에 안반에서 발견되는 종이 퇴적물 지형에서도 발견될 수 있게 맨질맨질한 그 바닥의 표면이 비슷해서 그런지 그런 종들을 옮기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안반 지역에서는 이제 생체량이 폐기물에 따라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고요. 아까 거의 10배 정도 차이 난 거 보셨죠? 그리고 폐기물은 산호나 바위를 덮어서 대형 저소동물의 성장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일부 생물학적 파라미터라고 하는 그 무게나 그 크기나 이런 것들은 폐기물 상태나 지역에 따라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지 않았고 조사 횟수가 적거나 샘플링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다라고 조사 연구의 리미트를 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서 수중 해양 폐기물의 저서 생태계 조사의 첫 시도로 앞으로 이런 연구를 이어나가는데 기초를 제공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해저 퇴적물 지역에서 해양 폐기물은 이동성 동물과 정착성 생물의 높은 밀도와 빈도를 초래한다고 이거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 안반 지역에 있는 것들이 최적 지형에서도 나타날 수 있게 보인다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우세한 종이 폐기물 있는 지역에서도 똑같이 우세하게 나타나서 종의 분포가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바위 바닥의 안반의 해저 지역에서는 폐기물이 종해수 밀도 다양성 생체량이 대체적으로 낮은 편으로 발견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수중해양 폐기물이 퇴적 지역의 바위 해저 지역에서 대형 저서 생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했는데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질문이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글귀 주셔서 읽어주신 게 있어서 그 내용이 충분 정보가 있어서 생각하고 질문 있으시면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는 시간 있습니다. 안반 지역하고 해적 지역하고 약간 초차가 있을까요? 제 소리가 조금 잘 안 들려서요. 안반 지역하고 그 해적 지역하고 네.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요 두 개 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총투하고 해적 지역은 종수가 쓰레기 있는 지역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 그다음에 안반 지역에서는 쓰레기가 여기 있는 지역이 쓰레기 점수가 많고 이렇게 좀 자개 차이가 좀 나타나요. 네. 별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나온 거죠. 네, 근데 제가 사실 소리가 지금 많이 울려가지고 말씀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다른 마이크나, 지금은 어떠세요? 네, 들려요. 잘 들려요? 가까이 가요. 네, 아니, 가까이 가는 거하고 마이크를 가까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다시 한번 이 장치 센서가 접촉하고 있는지 그러면 지금이 더 잘 들리나요? 네, 한 번만 더 다시. 다시 한 번만 더. 그러니까 안반 지역하고 해적 잘 지역 들립니다. 네, 그 종의 수가 네, 평균 보이거든요. 종의 수도 그렇고 뭐 평균 밀도, 뭐 생체량 뭐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좀 보이는데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보인다고 얘기를 해서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좀 유의미한 차이를 구분하는 거는 제 전문이 아니라서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읽기는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말씀하시기로는 요 종의 수나 밀도나 이 다양성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크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안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평균 종의 수가 쓰레기 있는 곳은 23개, 없는 데는 32개. 그다음에 밀도도 지금 여기 쌓인 지역에는 1766 제곱미터당, 그다음에 없는 지역에는 2200이라고 하고 다양성도 2.6이랑 2.9로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안반 지역에서는 쓰레기가 없는 게 좀 더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더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특히 더 생체량의 차이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가 가장 좀 유의미하게 크게 차이가 있는 거다라고 요약을 하시는 것 같고 퇴적 지형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좀 덜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평균 종의 수도 그렇게 차이가 없고, 네, 밀도도 별로 차이가 없고, 평균 요 생체 그 다양성도 안반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데 오히려 뭐 쌓인 지역에서 더 많이 나왔고요. 요것도 그렇고. 그래서 퇴적 지형에서는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안반 지형에서는 확실히 생체량이 훨씬 많아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논문 결과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쓰레기가 대적물 지역에서는 생물에 약간 서식처를 제공해 줍니다. 거기 붙어 살게 해주니까, 이제 그 쓰레기가 있는 게 오히려 약간 뭐, ABCD 그림을 보면,
음, 생물 숫자라든지, 그 다음에 다이버시티라든지, 바이오매스라든지, 다 ABCD 그림에 보면 쓰레기가 있는 쪽이 더 많아요. 그런데 안반 쪽은 반대로 이 그림 E, F, G, H를 보면 다 C보다 A 쪽이 더 높잖아요. 그 말은 안반 지역에는 쓰레기가 있으면 생물들의 뭐 다양성이나 바이오매스나 다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다예요. 끝이죠.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보면 테이블 그 1에 보면 뭐 앞에 거는 이렇게 영향이 없지만 B 바이오매스 부분은 통계적으로 영향이 있고 그 뭐지 인터랙션도 영향이 있어가지고 좀 전에 구가 얘기한 것처럼 서로 이렇게 교차돼 가지고 양상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제가 이 전에 한번 논문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논문에 보면 가끔 어떤 논문들이 쓰레기가 서식처리 제공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는 논문인데 궁극적으로는 인간적 피해를 생각을 하면 그것을 고려해서 평가하면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조심해서 봐야 된다라는 논문이 좀 있어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봐야 되고 어쨌거나 이 논문에서는 이 논문은 이틀간 생각해가지고 최고치 너무 적은 셀프를 가지고 최근 비교하려고 해서 이런 양상이 문제일 것이다라는 거나 아니면 제주 지역의 어떤 해역의 특성이 그렇다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범위하게 샘플 비교 분석해서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본 다음에 이런 논문을 빨리 내는 걸 써보는 것 같은데 실제로 쓰레기가 어디인가 바로 쌓이게 되면 쌓인 직후에는 생물이 선택하지 않을 거고 이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지나가지고 그 자리가 생태적으로 안정이 되고 거기에 생물들이 뭔가 되고 할수 있는 생태적으로 안정된 환경이 된 다음에 그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지수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영향들을 같이 보면서 해야 되는데 보는 거에 대해서 그러지 않고 일단 빨리 해서 그래서 그러면 한계가 반드시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교하는 거에 안반이 있으면 안반이고 아닌 거 특징이 어떻다라고 좀 멋있고 이게 너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평균 이거 개체수죠. 네, 개체수가 제곱미터당 1,700 개체가 있다 이렇게. 좀 곱하기를 한 건데 안 들리나요? 소리 좀 또 가면 안 되겠는가? 어쨌건 대표님은 방금 빨리 내기 위해서 이걸 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참고 자료를 하나 이 저널이 낯설어 가지고 제가 저널 자체를 찾아봤거든요. 저널 오브 시리스치라고 그 엘스비에에서 나오는 거긴 한데 결정적으로 이건 오픈 액세스 저널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돈을 많이 내고 그냥 공짜로 이렇게 공개해주는 그런 저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좌료가 스탠다드로 한 2,000달러가 넘거든요. 200만 원을 넘게 내야 되고요. 계좌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0.6위크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초고속으로 실을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임팩트 팩트는 2.87. 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사실 보면서 있었는데, 화면을 제가 다시 공유를 해볼까요? 이게 보시다시피 원래 퇴적층에 살지 않는 애들이, 그러니까 부착해서 살 빤빤한
안반 같은 지형이 있어야 사는 애들이 네, 퇴적층에는 원래 없어도 되는 애들이 그게 쓰레기가 있어서 거기 살면서 종 다양성이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게 그냥 생물 수가 많아지고 개체 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좋게 봐야 되는 건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똑같은 질문이 저도 있었습니다. 읽으면서 왜냐면 그 세르멘트라는 게 모래라고 나왔잖아요. 그 위에 반살 애들인 거예요, 원래가. 네, 반살인데 그 위에 안반처럼 뭐가 생기니까 안반을 하는 애들이 퇴적물층에 한다. 많은 분들이 왔다 해서 언뜻 보면 이 바이러스들이 늘어났고 개체수도 많고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종이 어떤 종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애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왔기 때문에 원래 세디멘트 별로 설치 안 하는 애들도 많아서 이런 의문점이 저도 생겼어요. 네, 네, 당연한 이건 마치 지구가 온난화돼서 그린란드에 우리가 농사를 짓게 됐다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네, 비유, 완벽하신 비유로 이해했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한국 거라서 혹시 한국 논문이 있나 찾아봤는데, 논문 요약만 되어 있고 본문은 볼 수 없게 돼 있더라고요. 좀 쉽게 풀어볼까 했더니. 네, 그래서 한국 거는 2021년에 나왔더라고요. 키로스트에 뭔가 사람이 양치는 사람. 근데 이거 시우스 병으로 계속 하고 계신 거고 중요한 거는 바로 뒤에 연구 계속 하고 그걸 하겠다고 더 내겠다면. 뻗을 대부분 뭐 스터디를 제공하겠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후속 논문이 바로 나와서 그때는 좀 더 풍부한 데이터가 있을 거고 또 여기 보면 또 마을 어디죠? 유입되는 데서 가까운 데라고 나오죠. 중증포 뭐 그래서 다른 거하고 좀 비교 논문이 있으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가 될 것 같아요. 다른 의견이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영화 산책으로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한정만 하고 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의 한계는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한 건 대조가 확실히 되게 실험을 설계했다는 거죠. 세디먼트와 그다음에 쓰레기가 있는 곳과 없는 곳 하면 결과를 완벽하게 크로스 타뷸레이션을 비교를 해볼 수 있고 거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통계 기법들을 써가지고 물론 이제 샘플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굉장히 미심쩍어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로그를 취해가지고 얘가 약간 이제 정규 분포를 그리는 것처럼 만든 다음에 이제 통계를 적용해서 쉽게 말해서 통과되기에 딱 적당한 정도의 수준의 논문을 쓴 건데 살다 보면 가끔 그런 절대로 필요하지 않을까. 트리플리케이트 했어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걸 맞춰가지고 굉장히 결과도 보면 직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겠구나 이해될 수 있잖아요. 그걸 발견하면 바로 이거 문제야 되겠다. 해양 쓰레기도 네, 잘 만약에 쓰레기가 많고 네. 쓰레기가 없는 쪽 이런 그 생물의 어떤 다양성, 뭐 밀도, 뭐 이런 것도 연구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뭐 그래서요, 제가 사실 이번 달에 테크니컬 다이빙을 시작한단 말이죠. 원하시면, 네, 저를 조사원으로 쓰시면 됩니다. 샘플링 해오겠습니다. 해안에 쓰레기가 많이 밀리는 그 해변, 그다음에 쓰레기가 좀 적게 몰리고 있는 그런데 좀 구분해 갖고 비교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해변에서요? 네. 그럴 것 같기도 한데 대변에서 제일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생물 관련은 그 CL이 했던 것처럼 쓰레기가 붙어 있는 생물이 붙어 있는 쓰레기와 붙어 있지 않은 쓰레기 이런 게 이제 그 크로스 타빌레이션을 하기가 좋은 거죠. 네, 그런 경우에는 미세 플라스틱을 조사하는 게 오히려 더 갯벌이나 그
밴드면. 근데 그거 좀 어려운 얘기일 것 같아요. 뭐 주제는 많다. 뭐 이런 거죠.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 그리고 좀 제가 사실 이런 분야를 전혀 모르고, 해서 일단 처음이라 재밌게 봤거든요. 모르는 게 많아서 재밌게 봤는데, 그런 좀 리미테이션을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용기 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좀 이 생물 종에 대한 분석이 더 잘 되어 있길 바랬어요. 논문 보시면은, 생물 이름만 나열돼 있거든요. 근데 좀 더 생태학적인 특성이나 이런 걸로 분석이 같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제가 너무 짧게 발표했나요? 글이 좀 짧게. 아니, 논문이 짧고 요약을 잘 해주셨어요. 이거 쓰기는 네. 해양대학에서 한 거죠? 해양대하고 키오스트 같이 한 거예요. 아마 학생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건 테이블 2에 나와서 매칭시켜서 보면은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리고 이 생물 종은 아마 이 전문 전공하는 분들이 여기에 저주 중에 있어서 같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야 테이블 2 같은 게 나오잖아요. 생물 네. 종 이거 분류하는 분들은 이거 전공하시는 분들만 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근데 그거의 아날리시스가 전혀 없거든요, 사실. 네, 주저자신가요? 한관이라는 분이, 네, 주저자인 분이 해양대학교 교수님이시라네요. 그래 나름 저도 재밌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논문이고, 그 키오스트에서 낸 논문들 생물 논문 나오는데 거기서 미세 플라스틱의 농도 뭐 영양 뭐 이런 걸 했어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논문이었고, 그래서 후속 연구가 더 되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10년대에 사실 박사 논문이 하나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해저면에다가 그 쓰레기를 일정 기간 덮어놓는 거예요. 천막 같은 거를 덮어놔요. 그리고 그 안에,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덮인 곳과 덮이지 않은 곳을 비교한 거죠. 그러니까 덮어놓으면은 일단 산소 교환이 안 되고 성장에 지장이 바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험을 정말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쓴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근데 그 후속 연구를 계속 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연구는 이제 저서생태계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조구를 정해서 있고 없고 이렇게 샘플 할 때 그 설계할 때 그렇게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 방법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제 쓰레기의 영향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한 거죠. 사실 저는 전에 한번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뭐 이제 블루카본이다 뭐다 해서 갯벌도 굉장히 뜨고 있는데 갯벌에 플라스틱 컵이나 이런 게 덮여 있으면 그 갯벌의 진흙이 썩잖아요. 그래서 악취가 나고 그게 이제 까만 물이 돼서 떨어지는데 그렇게 덮인 썩은 그 진흙이 얼마나 유해한지 같은 연구는 없나 하고 궁금했었거든요. 오늘 유나님이랑 저랑 생각이 좀 많이 비슷해서 또 혹시 텔레파시가 통했나? 제가 같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꼭 비슷한 건데, 여기 이 논문인지 어제 딴 거를 읽어서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 그 현기성 조건에서 살 수 있는 생물이 생기면 아무리 종이 늘어나고 개체수가 많아도 생태학에 좋지 않은 거거든요. 혹시 이 논문에 그런 언급이 없었나요? 있었나요? 어쨌든 아니요. 여기는 여기서는 없었어요. 그럼 딴 네, 거였네요. 안간지형 애들이 비슷한 생각이 저도 한 거예요. 거기 읽으면서 한 생각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덮여 있으면 현기성 조건에서 생길 수 있는, 자랄 수 있는 생물들은 결코 생태계에 좋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나중에 그 연구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갯벌도 마찬가지로 그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생물도 또 살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의 생물들을 조사해보는 것도 생물 해양 쓰레기에 대한 생물에 대한 영향 평가로는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면 쓰레기가 덮여가지고 그 블루카본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탄소 포집을 하는 건데 그런 역할이 줄어드는 것도 비교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지만 플루카본의 갯벌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작년에 뭐지 온실가스 때문에 살펴봤을 때도 그 양적으로 이렇게 뭐 갯벌이 진짜 블루카본을 많이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네. 뭐 명백한 뭐지 저기 망그로브라든지 막 뭐 이런 그 뭐 해조장 그런 것들에 비해서 갯벌에 하여튼 좀 너무 큰 기대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고 아, 네네. 조심스럽게 그건 접근해야 될 것 같고 네, 이- 그래서 아마 지금 카본 카큘레이션에 들어가지도 못하겠죠. 아직 네. 확실치 않으니까. 이 논문에서 제가 재밌게 본 건 여기 이제 그 굴이 나오죠. 이와카키 오이스터라고 네, 이와가 바위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바위굴인데 그러니까 바위굴이니까 바위부터 살겠지. 네네. 그러니까 이게 굴 같은 게 사실은 뭐지 생태학이나 이런 데서 굴을 뭐라 그러지 지표적. 엔지니어 약간 아, 서식지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엔지니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굴이 생태계도 지가 스스로 만들면서 또 굴껍질이 탄소를 이렇게 저장해가지고 자기 생체를 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뭐 내지는 여기 그 그림 뭐 K 이런 데도 보면 막 뭐지 이거 이름 생각이 안 난다. 해조류 같은 거 이런 것도 잘하면 이제 CO2를 흡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갯벌에 그 네네네. 그 하기보다는 그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례들만 해도 사실은 이산화탄소 포집하는 능력, 이렇게 생태계가 풍성해지고 뭐 이렇게 쓰레기가 없어가지고 그런 좋은 게 나타날 거고 쓰레기가 있으면 이제 그런 기능을 못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뭐 우리가 이산화탄소 측면은 볼 수 있다. 유변화 측면은 볼 네네네. 수 있다 싶습니다. 네,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